자, 탐구활동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활동 4번은 6세의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자, 신라의 전성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문제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자, 2020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한국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백제의 왕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죠. 백제의 왕. 자,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때 한강 유역의 일부를 되찾았으나 중략되어 있고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백자 부분 설명하면서 요 왕 이야기 했었죠. 그쵸?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를 했는데 신라가 배신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신라가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의 이 왕이 신라를 공격했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됐다는 이 왕은 바로 백제의 성왕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성왕. 그래서 백제의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이제 6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확인할 때는 진흥왕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흥왕 앞에 또 여러 왕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한강의 마지막 주인 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죠. 그쵸? 자, 여기에 보면은 왕이 3명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3명의 왕을 우리가 표시를 해 봅시다. 먼저 여기 지증왕 보이시죠? 지증왕. 그 다음에 여기 법흥왕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진흥왕 있습니다. 요 3명의 왕이 신라의 6세기의 대표적인 왕이에요. 자, 먼저 지증왕 보시면요. 우경과 수리사업을 장려해서 농업 생산력을 크게 늘립니다. 우경이 뭐냐면 소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소가 힘이 세다 보니까 소로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땅도 깊이 팔 수 있고 이제 소에다가 철로 만든 쟁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더 깊이 땅을 팔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땅의 지력이 올라가가지고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국호를 신라라고 하고 왕호를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정합니다. 신라는 이 지증왕 전 때까지는 신라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사로국 이렇게 불렸었거든요. 근데 이때 지증왕 때 국호를 신라, 왕호를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 여기 이사부를 앞세워서 우상국 일대를 복속했다. 우리가 그 독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신라장군 이사부를 앞세워서 우상국 일대를 복속하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적혀 있어요. 마치 그 트로이의 목마를 연상시키게 하는 나무로 만든 사자를 가지고 이제 정복 활동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적혀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삼국유사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법흥왕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든 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흥왕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 금관가야를 법흥왕이 흡수를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지도는 이미 이제 가야가 없어진 지도인데 여기 고구려 전성기 때의 이 지도를 보시면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가야가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이 가야가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있었는데 이 금관가야는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금강가야, 이거는 법흥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쪽쯤에 있을 것 같아요.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가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가야가 그러면 왜 신라에 이렇게 흡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화랑도를 통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서 정복 활동에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당항성이라고 있어요. 이 항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여기를 산둥반도라고 하거든요. 산둥반도로 건너가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대가야. 그리고 이제 진흥왕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여러 비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와 관련 있는 비석은 여기 보이는 단양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학습지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5개의 비석이 있죠. 그쵸?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 여러분한테 순수비라고 하니까 순수가 뭐 퓨어, 깨끗한 뭐 그런 의미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여기서 순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순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한 영토를 직접 둘러본 다음에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석을 세우는, 그게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이렇게 4개의 순수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밑에 여기 선생님이 아까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왕들의 업적을 좀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우경도 실시하고 그 다음 우상국을 복속했던 지증왕을 여기에 적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지증왕을 적어보자고요. 그 다음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하고 금강가야 병합했던 법흥왕. 그 다음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정비하고 한강유역 차지하고 대가야 정복했던 진흥왕. 이렇게 신라의 6세기의 3명의 왕들의 업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탐구활동 5번에 가면 가야의 발전과 세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2017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한국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유물은 무기와 농기구 제작에 사용되었고 화폐로도 쓰였던 덩이새입니다. 변안에서 발전한 연맹왕국의 중심지인 김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 김해는요, 말 그대로 세금, 성김, 세금, 그러니까 쇠예요, 쇠. 쇠고 해자는 바다 해자거든요. 바다. 그러니까 김해라고 하는 지명에는 쇠와 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를 통해서는 풍부한 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해를 통해서는 바다의 해상 교육의 이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전했던 나라가 김해. 이 김해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금관가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2014년 9월 모평 한국사에 나온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에 들어가야 하는 게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에 되어 있는 고령을 중심으로 발달한 가야는요,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그래서 김해의 금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중심지였거든요. 이제 가야의 연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김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인해서는 3세기 전기가야 연맹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 정기가야 연맹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쇠퇴를 하면서 5세기 후반에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 연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야의 발전과 쇠퇴 부분을 살펴보실 때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질문 8번이요. 풍부한 철과 해상교통의 이점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가야가 왜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에 병합됐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으시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질문 9번. 4세기 후반 금간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이 타격을 받고 쇠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교과서 18쪽. 자,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미리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질문 8번과 질문 9번의 해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8번에서 왜 가야가 그 풍부한 철과 해상 교역의 이점을 통해서 발전을 했는데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에 병합되었을까? 그거는 바로 이 질문 8번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소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이 강했고요. 가야 연맹을 이루고 있는, 보통 가야가 6가야 연맹이거든요. 가야 연맹을 이루고 있는 이 소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의 압박에 시달렸죠.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도 확인하고 왔지만, 여기 이 지도에서도 확인하고 왔지만, 이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백제와 이 신라의 공격에 시달렸고, 특히 신라의 법흥왕에 의해서 금강가야가 흡수되고 신라의 진흥왕에 의해서 대가야가 흡수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기가야 연맹, 여기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끌었던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를 하고 후기가야 연맹으로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라고 질문 9번에서 물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요 밑줄 친 요 부분이에요. 아까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서 왜군을 격퇴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군대가 가야까지 공격을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어떤 구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신라에 침입한 왜와 가야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광개토 대왕 능비랑 호명 그릇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랑 호명 그릇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하고 후기가야 연맹으로 주도권이 옮겨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돌아갈게요.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지금 탐구활동 5번까지 완료를 한 거고요. 마지막 탐구활동 6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6번에서는 6에서 7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통해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신라의 삼국 통일을 탐구해 보자고 했는데요. 2013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한국사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6에서 7세기에 이 동북아시아 정세가 보면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이렇게 남북 진영이 연합을 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신라가 서로 이렇게 동서 진영으로 연합을 한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학교 다닐 때 십자외교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6에서 7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이렇게 십자외교,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진영과
그다음에 신라와 당 앞에는 수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수당과 신라가 연합한 이런 동서 진영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질문 10번에 가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투에서 을지문덕 장군의 활약으로 큰 승리를 거둔 전투명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 기억하세요? 중학생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 고구려하고 수나라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강물을 막아가지고 이제 강물을 얕게 만들어놔서 이제 적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이제 물이 얕으니까 이제 건너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강의 어떤 중심부로 왔을 때 막아놨던 뚝을 터트려가지고 이제 수장시키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둔 전투명이 뭐냐면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 그 선생님은 여러분 만한 나이 때 이 부분 학습할 때 어떻게 외웠냐면 조금 뭐 신건 말일 수도 있지만 수나라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살수대첩. 살수대첩은 고구려와 수나라가 싸운 거구나. 요렇게 연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연상을 했냐면 이 살수대첩 말고 또 유명한 전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있는 4번에 가시면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이때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수나라하고의 전투는 살수대첩이고 당나라하고의 전투는 안시성 전투예요. 수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중국 본토를 통일을 했는데 이제 너무 토목공사를 많이 했어요.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운하를 건설한다고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또 고구려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 금방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나라가 망하고 이제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당나라도 수나라처럼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싸우니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당나라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당은 이제 고구려를 멸망을 못 시켰으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세기에 이 고구려가 이렇게 수당의 침입을 막아내고 있었을 때 한반도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번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을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신라가 당으로 가는 교통로를 끊기 위해서 당항성을 공격했어요. 백제가 이제 신라를 계속 공격하니까 신라의 김춘추가 이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처음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고구려의 이제 연개소문을 찾아가가지고 동맹을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의 일부가 우리 고구려의 옛 영토니까 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을 내준다는 거는 좀 이 협상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협상을 성공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나와서 이제 누구랑 이제 협상을 하게 되냐면 바다 건너 당나라랑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고 우리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그래서 한반도 남쪽은 우리 신라가 차지할 테니까 한반도 북쪽은 너희 당나라가 차지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을 벌여가지고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이 동맹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당 동맹이라고 불러요. 나당 연합 또는 나당 동맹. 그래서 나당 동맹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신라의 입장이라면 이제 나당연합이 성공했어요. 백제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지금 신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백제 먼저 공격하는 게 필요해요?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백제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백제를 먼저 공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몇 번으로 가냐면 2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2번으로 가서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양쪽에서 백제를 먼저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소정방,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를 맞이해서 개백의 백제군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죠. 결국 수도인 사비성이 나단 연합군에게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쵸?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러 가요. 이제 고구려도 필사적인 저항을 펼쳤는데 고구려 내부에서 이제 영계소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제 결국 고구려도 수도인 평양성을 이제 나당연합군에게 내주게 되고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4번, 5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번의 내용은 나당연합의 내용이었고 4번의 내용은 나당연합이 아니고 4번의 내용은 당나라랑 안시성 전투에 대한 거였죠. 고구려랑 당이랑 해가지고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던 이때 한반도 내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로 건너가서 나당연합을 성사시키고 그러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죠. 자, 그런데 일본 단계가 지금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도를 확인할게요. 아까 신라가 이제 당나라랑 연합을 했을 때 한반도 남쪽은 통일신라가 차지하고 이제 한반도 북쪽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여요. 그래서 웅진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이제 금성에 신라의 수도인 금성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해가지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보인 거죠. 그래서 이 신라가 당을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누구랑 연합을 하게 되냐면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그 시기에 백제에서도 다시 이제 백제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선생님 부흥운동은 여기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특히 이 고구려 부흥 운동을 했던 이 왕족이었던 안승이요. 신라에 투항을 해가지고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운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라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구려 부흥 운동을 펼치는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 왜 그랬냐면 이 당나라를 몰아내야 되는데 자기들 혼자 신라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이때 고구려 부흥군 세력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당나라에 대항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전쟁이 시작되냐면 여기 1번은 신라와 당나라 간의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가 뭐냐면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예요. 그래서 이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지도로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여기 매소성하고 여기 기벌포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여기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큼 영토를 차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거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국시대에 이렇게 이 한반도 북쪽에 있었던 넓은 고구려의 땅을 신라가 차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영토적으로 조금 미완성적인 통일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 뒤쪽에 한 걸음 더해서 신라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를 실어놨어요. 여기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을 끌어들여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당을 끌어들였잖아요. 아까 나당연합을 해가지고 당을 끌어들여서 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다시 화면에서 당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고 또 대동강 이북당을 잃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인 거죠. 이게 한계인 거죠, 한계. 하지만 결국 대동강 이남에서 당을 몰아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주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자주적이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당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으니까 자주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국 통일의 한계가 되는 거고 이게 삼국 통일의 의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삼국 통일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여기 보면 삼국의 성장 그래프를 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하실 때 이렇게 성장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나라가 이제 전성기를 누렸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성장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삼국의 성장과 쇠퇴가 우리 인간의 인생사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고구려 역사를 보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 올라간 여기에서 이제 백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시 소수림 왕이 율령 반포하고 태약 설립하고 불교 수용하면서 깃들을 잘 다져가지고 이렇게 5세기가 되면 정점 피크를 찍죠. 그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반에 이렇게 깃틀을 잡아가지고 쭉 성장하다가 이제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누리고 5세기 고구려가 잘 나갈 때 한강력을 뺏겨가지고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중흥을 해보겠다고 요렇게 성왕 때 진흥왕과 함께 한강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신라예요, 신라. 신라는 계속 밑에 언저리에 있다가 이제 4세기부터 차근차근 이제 실력을 다져가지고 6세기가 되면 쭉 이렇게 탄력받아서 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학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난 분명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밑에 있는 것 같지? 왜 나는 성장을 못하지? 라고 이제 자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신라의 어떤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밑에 쪽에 있지만 어느 순간 탄력을 받으면 쭉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삼국의 성장과 쇠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뭔가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라 삼국의 성장과 쇠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나라가 전성기를 누리고 어떤 왕이 업적을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4세기, 5세기, 6세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큰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의 성장과 경쟁 속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한 4에서 7세기 한국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